미국은 뭐 기축통화국가니까 뭐 계속 돈을 찍어내면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채널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지불하는 이자의 수준이 500조 원이나 뭐 600조 원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연간. 지금은 이게 연간 1200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22년도와 24년도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지급 이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를 보면은 매년 정부의 지출액 대비 이자의 비용이 7.3%가 평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10에서 13%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부의 지출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국방, 사회, 복지, 의료, 교육 같은 뭐 어느 부분에서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유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미국 부채 한도 유예 만기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찍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23년도에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들렸는데 그게 바로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국방이나 복지, 교육 등의 지출을 하면서 재정을 운영하게 되죠. 근데 미국의 재정 운영을 보면은 2000년도에 세수와 지출이 딱 맞는 수준이 되었다가 다시 지출보다 세수가 더 적은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세수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안 늘어나니까 재정 적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코로나 때는 이 격차가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족한 돈은 과연 미국 정부가 어디에서 조달을 할까요? 그게 바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가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는 거죠.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누적된 적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부의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가 30조 달러,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가니까 뭐 계속 돈을 찍어내면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의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 이후에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부터 미친 듯이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지불하는 이자의 수준이 500조 원이나 뭐 600조 원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연간 지금은 이게 연간 1200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지출 금액의 합계 대비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제가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15년도나 19년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정부의 지출 안에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의 비중이 6%에서 8% 수준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정부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된 금액 대비 10에서 13%나 되는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정부가 무리해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지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이 사이만 하더라도 세수와 지출의 갭이,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돈과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의 그 갭이 연간 뭐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뭐 300조에서 500조 원 정도 뭐 이 정도였다면 2022년도에서 2024년도를 보면은 세수와 지출의 갭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1000조에서 2000조 원 정도의 갭이 생기게 된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지출을 했다라는 뜻이고 더 많은 돈을 부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2년도와 24년도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지급 이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과거 대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를 보면은 매년 정부의 지출액 대비 이자의 비용이 7.3%가 평균입니다.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중이 7.3%가 평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10에서 13%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부의 지출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국방, 사회, 복지, 의료, 교육 같은 어느 부분에서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국방비로 쓰던 비중을 엄청나게 줄여서 이 줄어든 만큼 다른 국가, 한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에게 국방비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부담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지출의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토록 부채가 미친 듯이 늘었는데 장기와 단기 부채 중에서 과연 미국의 국채 안에서는 어떤 게 늘어난 걸까? 보면은 정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그 중에 장기채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2년 이상 10년까지 그 장기채의 그 비중은 안 늘어나고 4주에서 52주 만기인 단기채 트레저리 빌의 발행량이 계속 늘었던 거예요. 전체 국채의 20%가 지금 단기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4주에서 52주 안에 다시 상환해줘야 되는 그 엄청난 그 채권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채권이 엄청나게 발행이 됐는데 정부의 국채가 이거를 누군가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사줄까요? 언론에서 이런 데 보니까 중국은 막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 제낀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대체 이걸 많이 샀을까? 보시면은 2008년도 이후로 외국인의 소유비는 줄어들고 내국인의 소유비가 70% 정도까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비중의 70%가 이제는 내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은 국채를 판 건가? 줄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 금액은 6.9조 달러에서 8.1조 달러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미국채 소유 비중이 2019년도 대비 2023년도에 보니까 42에서 31%로 줄었어요. 소유 비중이. 근데 이거는 내국인의 미국 국채 투자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 제낀다는데 그건 뭐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팔아 제끼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미친 듯이 받치면서 미국 국채를 정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이거를 늘리지 않는데 이거를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받치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왼쪽이 2023년도, 오른쪽이 2019년도인데 일본은 이렇게 비슷하고 중국은 크게 줄었고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늘렸고요. 이런 국가들 외에도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늘리면서 2019년도 외국인 국채 부채 총액이 6.8조 달러에서 2023년도에 8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샀다. 1.2조 달러나 늘어난 겁니다. 한 1,500조 원 정도를 외국인들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더 산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많이 늘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부채 발행은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 내국인의 매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내국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내국인 중에서는 누가 많이 샀을까 궁금하잖아요. 보시면은 미국 국채를 소유한 4개의 메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미국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연준의 국채 매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정부 관련 기업,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4개의 메인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2조 달러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 1,500조 원 정도 증가를 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크게 증가를 한 곳이 연준과 미국 개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단기채 미국 발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가고 달러의 강세가 일어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미국 국채의 70%를 소유한 내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2020년도부터 소유비가 크게 늘어난 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의 투자자별 소유 비중인데요. 아래 회색으로 연준이 보유한 비중이
2023년도까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도 국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코로나 때 크게 증가를 했고 그 증가의 대부분이 국채 매입을 통한 자산 증가가 컸습니다. 이 파랑 색깔. 근데 이게 2022년도에 5.8조 달러 정도였는데 한 6천조 원 정도? 근데 이게 2023년도에 4.4조 달러 수준으로 약 1.4조 달러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거의 2천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2천조 원 가까이 되는 이 국채를 매각한 거잖아요. 이거를 줄였으니까. 그러면서 전체 자산이 그만큼 줄었고 그러면 연준이 가지고 있던 2천조 원 가까이 되는 국채가 매도를 했다면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연준이 가지고 있는 반대쪽 계정을 보면 됩니다. 자산과 자본 부채에서 차대변이 있는데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 돈 1억을 넣고 부채 9억을 땡겨서 자본과 부채 9억 해가지고 자본 부채가 10억이 됐다. 그럼 자산 가치가 10억 아파트.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국채를 아까 거의 한 2천조 원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국채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 계정에 2천조 원 가까이가 좀 변동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연준은 그 반대쪽 계정이 다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부분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자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자산의 규모와 부채의 규모가 지금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22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한 파트가 무엇이었을까? 를 여기서 살펴보면 그게 아까 앞에서 본 자산에서 국채의 감소, 급격한 감소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준이 국채를 늘릴 때와 최근에 줄여나갈 때 관련 있는 항목이 이 보라색 부분, Reverse Repurchase Program, 이걸 통해 조달한 부채가 크게 늘었다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채를 늘리면서 국채를 사고 다시 국채를 팔고 이 부채를 다시 갚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연준의 영래포 잔고입니다. 어려운 용어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연준이 은행들한테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영래포 잔고가 늘어나면은 이 은행에서 돈이 연준에 많이 갔다 뭐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반대로 연준이 다시 은행한테 돌려준 갚은 돈이 많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늘어난 시점에는 은행에서 연준으로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주고 또 대출해주는 그 돈의 복사가 안 일어나고 이게 연준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연준의 국채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영래포 잔고가 크게 줄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연준이 줄어든 국채의 자산 규모만큼 국채를 판 거고, 국채를 팔아서 은행한테 빌렸던 영래포 그 잔고를 이제 갚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게 2023년도 5월부터 최근까지 영래포 잔고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는 1.4조 달러 이상 같은 기간 줄었고, 재무부의 체크카드 역할, 그러니까 재무부의 그냥 우리 그냥 저축은행 통장 같은 TGA 잔고는 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연준의 지급준비금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연준의 부채 계정 항목의 지급준비금과 통화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유일하게 크게 변동됐던 거는 부채 사이드에서 영래포 잔고가 엄청나게 크게 감소를 했다. 거의 1.4조 달러 이상 줄었다. 근데 아까 국채가 1.45조 달러 정도 줄었으니까 딱 그만큼 줄었다. 그러면 기존의 연준이 매입한 국채를 다시 팔고 이걸로 영래포 은행한테 빌린 돈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할 게, 그러면 2023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연준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민간에 팔아 넘기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연준이 은행에서 빌린 영래포 잔고를 대부분 상환했고, 2024년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TGA 잔고를 8,500억 달러,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쌓아두었다. 그러면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친 듯이 돈을 뿌리던 바이든이 갑자기 왜 2023년도 5월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2023년도 5월 달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25년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 파산을 앞두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부채 한도 유예를 위해서 결국 공화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23년도 5월부터 25년도 1월 1일 대선 직후까지 재량 지출의 삭감, 그리고 재량 지출의 인상폭 제한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이든이 결국 공화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부채 한도를 25년도 1월 1일까지 밀어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였던 거고요. 이때 이제 공화당이 추가로 요구했던 게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의 심의 절차 간소화라든지 또 예산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 돈을 못 갚을 때 유예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추가 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복지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막아버리게 하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이제 학자금 사이드에서도 디폴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재생을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이렇게 의견 차이가 다릅니다. 공화당은 이제 재정적자,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늘릴 때마다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의견 차이가 어떤 부분이냐면,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은 세금 인상보다는 세금은 낮추고 지출을 줄이자라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출은 늘리고 대신에 세금을 그냥 더 걷자, 기업들이든 고소득자들이든 세금을 더 걷자, 이런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 그리고 공화당은 강력한 감세 대신에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관세 인상을 하자, 또는 다른 나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 5월에 이루어진 이 협상 이후부터는 갑자기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고, 연준의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고, 그렇게 현금화한 돈으로 은행에게 돈을 상환하면서 연준의 영래포 잔고도 크게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TGA 잔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선인데도 돈을 막 쓰지 않는 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게 대선 직후에 자금 지출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TGA 잔고를 어느 정도 쌓아두도록 협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기 국채 발행이 많으니까 그 국채에 대한 상환을 위한 또 자금을 쌓아놨다라든지, 부채의 한도만큼 지금 부채를 더 낮추기 위해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미국 정부의 부채는 2024년도 10월 현재 35.68조 달러이고, 2025년도 1월 1일까지 유예된 부채 한도는 31.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채를 5조 달러 가까이 줄이거나 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을 추가로 필요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단기 채권, 그러니까 트레저리빌, 이 파란색 부분이 2023년도부터 크게 늘어났고 전체 채권의 20% 이상이나 되는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단기 채권이 고금리 상황 때 다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높은 이자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채권 발행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초저금리로 장기간 빌린 채권이면은 1도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 고금리로 빌린 이런 유형의 채권들은 미국 정부의 엄청난 이자 비용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단기채 이자율은 5%가 넘고 장기채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정부도 아마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오히려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거고, 일시적이더라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딜을
관리를 요구를 하겠죠. 만약 이제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거나 안 될 것 같은 모습이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11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스닥 종합지수가 단기간에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S&P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정부 부채 문제를 이유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누가 대선에 승리하든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국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를 찍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싼 금리로 찍어내서 이자 비용을 안 높이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부 지출 대비 이자 비중을 낮추는 게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는데, 이자 비용의 비중이 정부 지출 내에서 너무 높아지면은 원활한 정부 재정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는 뭐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첨언을 하자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보여줄 지표는 다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지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지표가 어떻게 되든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채를 낮추려는 노력과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게 돼야 되는 거고,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걸 위해서 관세도 충분히 인상되어 부담을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지금의 미국 부채, 높은 부채, 그리고 높은 이자 비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2024년도 대선 이후부터 본격적인 태풍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술대로 올려서 이제 다시 수술 작업을 하려면 정부의 지출도 줄이고 세수는 늘리고 기업들한테 받는 돈은 늘리고, 그리고 갑자기 대선 직후에 한 12월 정도에 갑자기 25년도부터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겠다. 이래버리면 갑자기 24년도 말에 엄청나게 시장 붕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0억 벌어가지고 20% 내면 되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이게 30%가 돼요.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10%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붕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4년도에 이런 붕괴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TGA 잔고가 한 1000조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이제 단기 국채 상환이나 이런 부담도 있겠지만 부채를 한도 밑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 대응 여력이 될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부채만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의 부채 쪽까지 살펴보면은 잠재적인 폭탄이 될 만한 게 좀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미국 소비자 대출의 변화입니다. 유형별로 이제 색깔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체 미국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소비자 대출 규모가 거의 18조 달러, 2경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70% 정도가 저금리로 장기간 빌린 그 모기지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 과거 대비. 근데 이제 신용카드 대출이나 다른 부분에서 리스크 발생 여지가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해서 지금까지 소비자 대출 규모는 미친 듯이 높아진 상태인데, 특히 신용카드 대출은 고공행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분기 기준, 23년도 동분기와 비교를 할 때, 전년도와 비교할 때 신용카드 연체율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도 큰데 연체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1조 달러, 1200조 원이 넘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대출이자가 가파르게 뛰면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뛰기 시작을 했고요. 연체를 넘어서 아예 돈을 못 갚는다고 포기해서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손 상각률도 가파르게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기마다 거의 0.5%씩 이 상각률이 증가를 하는 가파름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의 추세라면은 3분기는 엄청나게 더 최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빠르게 손을 쓰지 않으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가용 자금한 자금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다음 정부의 폭탄을 짠 때리기 위해서 미루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 대손 상각률이 이제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초입부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가세가 유지가 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개입해서 잡을 수 있는 정도였다면 진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마 대선 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를 막고 최대한 이슈화를 막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년도 5월 기준으로 미국 신용카드 대출이 가장 많은 그런 상위 순으로 나열한 이런 은행 리스트를 보면은 시티그룹이랑 캐피탈원, 디스커버리 파이낸셜 서비스 이 세 가지 은행에서 신용카드 대출액 자체도 엄청나게 큰데 연체율 자체도 엄청나게 높은 게 보여지고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 세 개 은행에서 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전체 신용카드 대출 미국에서 이게 금액이 1조 달러가 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은행에서 나간 신용카드 대출이 거의 40%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은행이 좀 심각한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연도별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2008년도 금융위기 초입 때처럼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게 더 가파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고는 폭발적으로 늘어서 거의 이제 3조 달러나 됩니다. 거의 모기지론 수준의 잔고거든요. 근데 자산 가치가 오르면 모르겠지만 가파르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자 상환을 떠나서 원금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때 LTV 비율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담보 비율이죠. 근데 자산 가치가 만약에 대출액에 점점 가까워지면은 담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를 추가로 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이 늘어서 캐시플로우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산 가치가 하락이 더 빨라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보다 더 작아지는 가치가 더 작아지게 되면 바로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이게 대손상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은행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채권을 모아서 쓰레기 채권이나 적당한 채권, 좋은 채권들을 합쳐서 컴바인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신용등급을 좀 더 높은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이 CMBS라는 이 상품에 대한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피스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연체율이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연체율이 이 정도면은 옛날 같았으면 거의 대서특필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까지 미국의 파산 건수가 또 우상향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22년도 대비 24년도 파산 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많이 한 섹터가 소비재 사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미국이랑 또 하나의 좀 리스크가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 차가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가속화된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하나의 우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말까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고 엔캐리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엔캐리 청산이 우수수 나오면서 엔화 강세가 더 빨라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도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더 좁혀지는 게 가속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지금 엔화랑 상품 물가의 변화를 보면은 엔화 강세에서 상품 물가가 줄고 엔화 약세에서 일본의 상품 물가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물가가 다시 가파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내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렇게 되면은 미일 금리 차가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2008년도 엔화 강세 당시에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본은 3월 결산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70%가 거의 3월 결산이에요. 12월 결산이 아니라 12월까지는 놔두고 이제 1, 2, 3월부터 이제 돈을 독촉해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기 전에 이제 일본 금융기관들이 이제 바젤2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금 회수를 가속화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그런 기업들이 더 빠르게 도산하는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위축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당시에 보고서에 있었고, 그게 이제 바젤2의 협약이 일본 금융기관들이 적용을 받으면서 3월 결산을 앞두고 자금 회수가 빨라져서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2025년도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바젤3 최종안에 대한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최종안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들은 초과 자본을 쌓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능하던 대출들이 또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풀어주거나 유예시켰던 것들이 다시 적용이 되면서 발목을 잡기 시작할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매 컨텐츠마다 공유를 드리는 거지만, 과거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던 그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50%나 날라갔고, 우리나라 증시도 50% 날라갔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까지 50%가 약세가 되면서 손실이 더 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하나 더 우려하는 거는 2025년도부터 인상될 계획이 있는 미국의 자본이익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채 상황이나 그 재정 상황이 상당히 심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IT 버블이나 이제 금융위기 전후로도 버블이 형성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그 당시에는 이익세가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수를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버블이 많이 껴있었기 때문에. 근데 2007년도 세수액을 보면은 자본이익세가 20%가 안 되는데도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이렇게 세수를 실현을 했고, 근데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도 낮춰야 되고, 근데 지금 2024년도 말에 미국 정부는 부채도 낮춰야 되고 세수가 지출보다 훨씬 적은 상황인데, 증시는 GDP 대비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미친듯이 올라있기 때문에,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2025년도부터 자본이익세를 높인다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빌드업된 이 자본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막대한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도가 나와야 세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11월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2025년도부터 자본이익세를 인상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24년도 연말에 하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주식을 팔아서 낼 세금이 더 적은데 내년에 팔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갑자기 대규모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대선 후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이제 부채 구조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 조달이나 달러 통화의 글로벌 거래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미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제가 만들고 있고 12월 말에 출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출판할 때 알림을 보내드리고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이제 유익한 내용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